겸손은 자, 닫습니다. 391회 시작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박구영 교수님 처음 보면 되게 놀라요. 왜요? 키가 작아서? 나는 진짜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뭐 의식이 없어요. 작으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학생들이 좋아해 줬어? 나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증세는 최근 발현된 게 아니야. 자, 오늘은 뭘까? 야,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개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이걸 띄운 이유는 이제부터 진짜 개헌에 대해서 촘촘하게 수기해보자. 이 대통령이 그저께 장동혁 대표 만나면서 개헌 운을 뗐어요. 쉬운 것부터 해보자. 5.18 헌법에 넣는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개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가야 되나? 그렇죠. 요거 20분 만에 끝나나? 그렇죠. 20분부터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0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말이 사실은 잘못된 번역어다. 민주주의란 말은 주의가 없다, 이 안에는. 마치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자유주의인 것처럼,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카테고리의 개념이 아니다. 아하. 나 이거 예. 한 6번쯤 들은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시 설계하려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설계됐는가? 그런데 왜 미국은 망했는가? 그로부터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야. 데모크라시 그러면 크라시는 통치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교수님은 모든 주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 예. 왜 그렇게 됐어? 오늘은 AI 얘기 한참 했잖아. 네, 또.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혼자 있었거든요. 늦둥이야 내가. 아. 중학교 때부터는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 재미가 없어서. 애들하고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들이. 선생님 수준 넘어가 버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를 잘 안 가고 어용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주에 있는 홍지선업이라는 데 있었어요.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홍지선업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 살았어요, 그냥. 지역을 대표하는 서점이야. 네. 그 지식인들이 다 오는 곳이야. 대학생들이나 그 그렇지. 이상이 오는 건데. 그렇죠. 제 오삐리가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여기 수준이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안 된다. 내가 선생님도 더 이상 배울 수는 없다. 그렇죠. 나는 그러면 책을 탐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신분석가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부작용. 그때 잡다한 책들을 읽다가. 그렇죠. 그 흡수력이 좋을 때 온갖 잡다한 걸 읽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무엇을 봐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주제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인데 크라시는 통치니까 데모스가 통치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데모스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데모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케이. 데모스란 말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2번이에요. 민중, 피플.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뜻은 뭐냐? 지역 행정 단위를 가리킨 말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39개의 데모스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분할됐어요.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거였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야, 오늘 체계적으로 공부하네. 그렇지요. 20분 내에 빨리빨리 가동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가 처음부터 데모크라시였던 건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저 위에 솔론은 많이 들어봤죠? 솔론. 교수님,
질문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솔론 모르는 사람이 99%거든요. 그렇군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 고대 그리스는 원래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광장에 가서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 시족이야, 사실은. 다시 말하면. 어. 그런데 가문이 중심을 하다 보면 능력 없는 애들이 꼭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능력, 재산이 많은 것을 바꾼 거예요. 그게 강경한 계획인 거예요. 솔론의 계획이 시작됐죠. 그때는 근데 능력을 재산으로 그렇죠. 대체했어.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군인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가냐에 따라서 내 계급이 결정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여할 때 원래 돈은 많지 않았지만 대장장이 집이었거든요, 부인이. 대장장이. 예, 그러니까 온몸을 전투 무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장교급으로 간 거예요. 더 많은 걸 갖추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능력은 곧 경제력이고 그렇죠. 경제력으로 무장을 그렇죠. 확인하고. 단순한 사회잖아요. 단순한 사회에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말은 정치적, 군사적 능력도 있다고 추론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 것이 솔론의 계획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민계급은 이름은 있는데 성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름이에요. 뒤에 뭐가 붙냐면 누구의 아들 소크라테스. 자, 그런데 그걸 안 되겠어. 돈으로 해도 문제구나. 돈으로 해보니까 참주들이 나타나요. 전체주의자들이 나타나 꼭. 그래서 이 참주가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참주는 사악한 군주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걸 막기 위해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 지금까지 가문 중심으로 정치에 오던 것, 재산에 따라 등급을 주던 것 모두 폐지. 지금부터 데모스 단위로, 즉 지역 단위로 행정교육을 재편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치에 온 사람은 누가 온다? 지역의 대표가 온다. 그 지역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데모스예요. 지금 말하면 읍면동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수정이라는 말을 태웠다 쳐봐요. 그러면 구용, 오부 수정이에요. 그때 데모스에서 누가 오냐? 지역에서 추첨을 해. 무작위 추첨을 그렇죠. 하는 거야? 무작위 추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 없는 자들이 피플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스란 말이 피플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렇죠. 거기서 무작위로 사람을 확률로 뽑다 보니 예. 그냥 무명인들이 오게 됐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제 막 등장한 민주주의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민주정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귀족정과 군주정을 혼합한 정치체계를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랭이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 결정을 많이 하니까 요 철학자들이 안 되겠다. 예. 철인들이 나서서 그렇죠. 세 가지를 혼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은 민주정대로 유지하고, 귀족정은 귀족정대로 유지하고, 군주정은 군주정대로 유지하자. 그걸 어떻게 각각 유지해? 시민 계급들이 와서 정치하는 게 민주정.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귀족들끼리 또 의회를 형성해. 그리고 집정관이 있죠.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나중에 세습이 없어지면 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은 대통령인 거예요. 귀족은 영국,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이고. 그렇죠. 하원은 민주정이고. 우리 국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를 민주정 체계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혼합정 체계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니코마크스 윤리학이란 말 들어봤죠?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소크라테스 이름이 뭐냐? 알로페케 데모스 출신의 소프로니코스의 아들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름이 플레임이에요. 왜냐면은 그 데모스 지역이 어디냐가 그렇죠. 맨 앞에 나오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름이 나온다. 예. 굉장히 부르기 힘들었네. 클레스테네스가 반드시 데모스를 붙이라고 그랬어, 시민들은. 그리고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설계했냐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각자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다가 200년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야. 발명한 거예요, 미국은. 만들 때 고대 그리스의 원형을 현대 정치대로 그대로 옮긴 곳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때까지 있었던 지혜를 다 모아서 그렇죠. 만든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중간선거란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미국에서 계속 중간선거 이야기를 하지? 자, 올해 11월에 하원 전체를 선거합니다. 단 상원은 3분의 1만
이번 11월에 같이 뽑습니다. 그렇지. 중요한 것은 뭐냐?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하원은 임기가 놀랍게 2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인데 2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상원은 딱 100명이 정해져 있어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스테이트들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각 주가 하나의 정부고 그 정부가 모아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즉 지역 정부 연합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각 주당 2표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원은. 6년을 준 이유는 뭐냐? 이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나를 뽑아준 주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착돼 있어요. 6년을 하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공천과 연관된 영향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원은 언제든지 지역을 대표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속한 정당하고 반대되더라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면 내 지역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올 12월 달에 3분의 1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4년인데 하원은 2년이니까 무조건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있고 중간에 반드시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볼까요? 첫 번째는 공천 주는 자겠지. 공천을 주는 정당의 시스템이겠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상원은 공화주의적인 원칙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 나라 전체의 공통된 선을 지향하도록 상원은 설계되어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그런데 하원은 개개인의 자유주의적 욕구에 충실하게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역을 뜻하는 데모스는 상원에, 피플을 뜻하는 데모스는 하원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원은 그러니까 민주정에 대표하는 거고 상원은 귀족정이에요. 아유, 좋은 해설이야. 자, 3,000년이 연결됐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은 예전으로 말하면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단 중요한 건 뭐다? 세습이 되지 않고 주권자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중요한 질문인데 주권은 연방정부에 있을까? 지방정부에 있을까? 지방정부인 거예요. 왜? 주권에 잠깐만요. 이게 질문할 때 자꾸 답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질문해. 그러니까 주권이 지역정부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투표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상상도 못하겠지만 미국 사람 중에 여권을 가진 사람이 50%가 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들어간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는 여권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만 투표를 해주게 하는 그게 대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반면에 명부를 만들 때만 촘촘하게 결정하는 주가 있어요. 그게 역사가 있어요.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그렇게 만든 것은 흑인들이 투표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최소한 차가 있거나 국외를 나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마가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잘못은 어디에 있냐? 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방정부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막 미네소타라든가 이런 데 보내잖아요. 다 그런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여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주방위군 보낸 거? 예. 누굴 보낸지 말을 해야지. 주방위군 다 알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주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파는 잠깐만, 오늘 주제가 원래 미국은 왜 망가졌나잖아. 그렇지. 그 다음 가야 됩니다. 그 주제를 향해서 집중해서 오케이. 가주세요.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왜 트럼프가 등장했는가? 언제부터 그 상원과 하원 대통령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냐? 매번. 바로 예외 상태가 생겼을 때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 미국의 헌법 체계상 항상 그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권한을 집중해 주는 특성이 있었어요. 오케이. 뉴딜에서부터 이 5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레친 효과를 하는데 한번 자기한테 온 권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권력이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난 거예요. 미국이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네. 그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권한을 줬는데 그렇죠.
위기가 끝났으면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 누리기 시작한 권한은 내놓지 않게 되고 권력이. 그렇죠. 트럼프 같은 자가 등장하자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거구나. 그렇죠. 지난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예외 상태가 되는 순간 자기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미국같이 가장 모험적으로 설계된 민주주의 체계조차도 이런 비상 대권을 항구화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트럼프 같은 괴물이 나타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다 끝나가요. 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가 2기 트럼프 때 결합했다는 거예요. X나 옛날 트윗 또는 인스타그램 그밖에 다양한 지금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가보시면 그구들이 난동이에요. 세 집단이 같이 할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익 연합을 통해서 지금 하나로 뭉쳤다.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반지성주의는 극우 예.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테크노크라시는 지금 빅테크예요. 그렇죠. AI를 이끌고 있는. 그럼 능력주의는 월스트리트인가? 은행, 금융시장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그 월스트리트. 네, 그렇죠. 월스트리트. 어. 아, 못 알아들었네. 예요 세 가지가 그렇죠. 사실 공통점이 없는데 그렇죠. 이권으로 트럼프 아래서 뭉쳐 있어요. 지금. 원래는 적이었어요, 다. 서로 무식하다고 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밤지성 복음주의가 가장 경멸했던 게 능력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친해요, 서로. 우리도 똑같은 세 가지가 결합할 수 있다. 이걸 극복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뭘 상상해야 되는가? 자, 여기 이제 결론이야. 결론입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 됐어. 네. 3,000년 인류의 지혜를 담아서 설계를 잘 했는데 그렇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망가졌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에 뭘 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비상대권을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48시간 안에 국회가 인준을 하거나 뭘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회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죠? 5극 3특이잖아요. 5천만 인구 이상의 나라 중에서 1극 체제를 가지고 있는, 즉 수도권이 이렇게 과밀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역을 대변하는 양원제로 가야 된다. 우리 교수님이 법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하는 거야. 그렇죠. 제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공론장이 재봉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영주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주 지배체계로 복귀하고 있다. 야, 이거 어려운 주제인데? 눈치챘는데 내가 내가? 알아듣거든요. 지금은 정치 현실부터 쫙 이해해야 되는데 네. 3번은 네, 다음에 다음에.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가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보면 가장 잘 앞서가는 체계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 개의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는 비상 상황이 강화되는 걸 막지 못하는 범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 제도가 없다는 것. 계엄 조건을 강화하고 예.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헌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 네. 쉬운 말을 하면 그렇죠. 따로 주제로 할 만해요. 여의도 정치가 진화했다가 그렇죠. 다시 뒤로 가는 위험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잘 못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다음 시간에. 예. 자, 교수님 안녕. 야, 7시간짜리를 우리가 20분에.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많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 꿈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도 군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이 유난히 피곤하네요. 따라 불러! 일어서. 야, 이상민이. 야, 이상민! 내가 왜 그러는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잘 때 평균 20회에서 40회 이상 뒤척이기 때문이래! 그렇지. 그렇지! 잘해 골라. 따라 불러! 정말 많이도 뒤척임이 쌌네요. 그래서 이런 베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뒤척임을 고려한 설계로 어떤 자세에서든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폭신하면서 탄력 있는 쿠션감을 원한다면 뉴 우유베개 라텍스, 적당한 쿠션감의 베개를 원한다면 뉴 우유베개 하이브리드,
단단한 지지력의 뉴우유백의 듀오까지 세분화된 쿠션과 3점차 분산 이론에 기반한 5분할 구조의 베개를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한 거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착한 콜. 자, 착한 콜 꽃배달은 주문 가격 5%씩 기부합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함께 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800-9222 착한 콜. 자, 탈취제 바스. 야, 이때까지는 플라스틱이었는데, 도자기형으로 만들었네. 이게 이제 방향제가 아니라 분자 협착해서 냄새 원인을 제거하는 바스. 탈취 아주 탁월한데, 이야, 이거 이제 오브제처럼 만들었네요. 새로 나왔습니다. 좋네. 구강에 미친 사람들. 역시 저희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오래된 제품들은 후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 딴지마켓.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네. 언제쯤 돌아온답니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요. 요즘 뭐 우리 김인규 교수님으로 낙찰 보고 있다고 좀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양 변호사님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자, 이희수 교수님도 오셨는데 트럼프하고 이란이 각자 승리 선언을 했어요. 양쪽이 각자 승리 선언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양쪽이 각자 100% 승리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일단은 한 잔 드시죠. 네. 답사바 해야 돼. 네? 네? 눈물의 세일인데 왜 눈물의 세일이냐면 아디우 짐버 500ml예요. 전용잔 이 두 개까지 해가지고 58,000원이에요. 네. 500ml는 계약이 끝났어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미세먼지. 막 꽃가루 날리고 미세먼지. 막 이럴 때 이게 정말 미세먼지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 칼칼하잖아요. 목소리가 깔끔해졌습니다. 너무 청량하지 않습니까? 네. 표정도 밝아지고. 정세현 장관님이 저를 맨날 놀리시는데요. 목소리가 이렇게 가끔씩 디비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딴지 마켓에서 정기적으로 사먹는 게 유일하게 이겁니다. 네. 생강이 이렇게 기관지나 목이 안 좋은 사람한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잡사바 네. 한번 할까요? 한국인들이 식도염하고 위장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의사들이 왜 한국인들은 생강을 먹지 않느냐. 생강이야말로 위장이나 이런 곳에 생긴 염증을 근본적으로 잡아주는 식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거 왜 그래? 네. 잡사바 시킬까봐. 그럼 갑시다 또. 나 시집 가야 되는데. 좀 우아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는데.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잡사!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이거 짤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 방금 위장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양쪽 다 100% 승리라고 하는데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제시한 10개 조건을 모두 다 미국이 수용했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헛소리만은 아닌 것 같은 게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체 해소를 미국이 돕는다. 그러면서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란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란이 제시한 조건 10개 위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일단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인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배상금 달라니까 돈 못 주고 그 제재 푸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만과 국제기구를 끌어들여서 합리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통행료를 주는 걸로 미국 배가 한 척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매일매일 말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6주 전 42일 동안 일하는 초기 협상 조건으로부터 단어도 안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관된 외교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란이 승리 선언을 할 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트럼프가 또 이 얘기 듣고 또 미친 짓을 할까봐. 우리 방송을 보고 아니, 뭐. 커미션 달라는 건가? 트럼프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제일 좁은 곳이 34km인데요. 그중에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이란 쪽으로 3km 정도 있고 오만 쪽으로 3km 정도가 있어요. 그게 주로 영해이기 때문에 국제법하고도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트럼프는 오만 쪽에 우리가 니네 지켜주잖아. 그거 가져와. 이란만 받을 줄 알았더니 이란과 오만을 통해 받겠다고 한단 말이죠. 이란하고 오만이 통행세 관련해서 서류 작성 함께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트럼프가 공짜로 해줄 리가 없잖아. 피해 보상금 이걸 줄 리는 없고 돈이 나올 수익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호르무즈 당장은. 전쟁 복구도 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쟁 배상금 달라, 호르무즈 통행서에 달라, 동결된 우리 돈 달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 돈 문제인데. 네. 미국이 전쟁 배상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통행서라도 받겠다. 미국에 있는 그 돈을 풀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준 돈도 카타르가 가지고 있거든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벤스 부통령하고 직접 협상하기로 했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지금 이제 그 스티븐 위트코프나 그 제레드 쿠시노 사위는 둘 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익 대변인을 하니까 너하고는 다시는 협상 안 하겠다 해서 벤스 부통령하고 칼리파프 국회의장이 아마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풀리는 건데 네. 트럼프도 돈에 민감한 사람이라 이란만 돈을 벌게 할 리는 없단 말이지. 네. 발전소나 원전이나 복구 사업에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거 없이는 협상 안 할 겁니다. 네. 이란에 트럼프 타워 태워달라고 하겠지 또. 근데 아주 큰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중재안은 레바논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공격 중단이거든요. 파키스탄이 내세웠던 협상안에는 레바논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휴전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때려버리면 휴전 조건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럼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장 리스크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이 긴급히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협상에서 레바논 문제가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그래서, 그래도 네타냐후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레바논을 때리겠어. 계속 때리면 이란 가면 못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란 대사하고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 그중에 제일 와닿는 거는 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네.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란을 제거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흔히 과거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또 서구와 이슬람권의 갈등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글로벌 전체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이번 전쟁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미국조차도 떨어져 나가면 이스라엘 혼자 남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 대사의 말이 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식 뺄까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을 텐데 2, 3주 동안 계좌에서 녹아 내려가는 그 돈을 보면서 매일 밤 정말 우울하게 잠들었거든요. 어제 극도에 다다랐어요. 이게 트럼프가 오늘 밤 문명 하나를 없애버릴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미친놈이지, 진짜. 미친놈이 이거 진짜로 하려고 그러네, 이거. 거기다 뭐 하르그 섬인가? 거기 막 폭격 시작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 내일은 또 얼마가 작살이 날라 이러나. 아,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예, 어디선가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네. 내 계좌의 돈도 문제는 문제니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6천 돌파할 거야, 다시. 근데 또 이제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지, 여기? 네타냐후 이 자식이 또 무슨 수작질을. 네타냐후가 예. 트럼프 뒤에 숨어가지고 트럼프가 욕먹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 주식의 문제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갖고 유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제대로 안 흐르니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하고 이란하고만 휴전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풀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래. 정말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정보.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 중국이 역할을 했다.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중국은 이란의 완전히 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최근까지도 뭐 80% 90% 이상의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미국은 전쟁 멈춰야 돼. 니네들이 침략국이야 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란한테는 호르무즈 개방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동 특사를 보내서 관련 국가들을 설득을 했고 두 번째로는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불려갖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부여를 했어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30분 전에 중국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와 전화를 해갖고 두 국가가 이 전쟁 빨리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란에게는 큰 압력이 되었다고 중국과 합니다. 러시아가. 예. 아,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20세기에 알던 시나리오하고 정반대란 말이야. 미국이 전 세계를 괴롭히고 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구하는 이런 스토리는 사실 석유 수입은 전쟁 중에도 이란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완전 산업시설이 인프라가 깨진다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금 선에서 멈춰야 앞으로 회복 그렇지.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어.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평화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우리가 SF에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네. 트럼프가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또한 정말로 요즘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트럼프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란이 약자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고 아주 오랜 세월 바꿀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메네이 아들 한쪽에서는 의식불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협상을 승인했다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수비대가 집단체제입니다. 37명의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제거하면 마비되는데 일사분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의식불명이거나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슈퍼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수능 1등에서 10등까지 다 혁명수비대 지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한때 왜 똑똑한 애들 육사 간다고. 많이 가는 거와 같은 정치 권력 가지고 있죠. 경제 권력 가지고 있죠. 사회적 자본 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리스펙트,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혁명수비대의 딱 강경 노선과 실무적으로 하는 외교장관 사전 조율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명정체제가 와야 된 것은 아니다. 자, 입장!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네? 외교로 갔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신장식 의원님 오시니까 박상용 검사 얘기할까? 빨리 얘기 끝내시고. 서 변호사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 박상용 검사는 이제는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다면 박상용 검사 특유의 말 재간으로 뭔가 물타기를 상당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 변호사 대 박상용을 붙여놓으면 서 변호사가 말릴 수도 있는 화법이더라고. 네, 네. 그런데 서 변호사가 녹취록을 쫙 풀면서 네. 박상용이 서 변호사가 형량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 서 변호사한테 법률 설명해 주느라고 그랬다. 라는 해명은 녹취록이 나오면서 다 개박살이 났어요. 그럼 무슨 설명을 읍소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리고 막 사정하고 그래서 박상용은 이제 변수가 아닌 것 같고
윗선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윤석열. 윤석열? 그 얘기를 해줘봐. 아니, 박상용은 실무 수사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위에 육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검사가 있고, 수원지검장이 있고, 지검장 위에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 위에 윤석열이 있는 거죠. 이 라인을 수사하는 게 관건이고, 원래 다른 차장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빼고 새로 차장검사를 집어넣어서 이자가 수사를 하면서 이 그림이 딱 그려졌거든. 오자마자 똘똘마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김성태가 외국에 있을 때 귀국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귀국시켜야 된다. 조폭끼리 전부 다 말을 맞췄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조폭으로. 두 조폭 간에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 프레임을 그렇게 짰어. 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 했던 말은 정말 극악무도합니다. 대북송금을 한 김성태와 말 맞춰갖고 대북송금한 조폭으로 몰아갔거든요. 이재명은 조폭들과 가까운 정치인인데 조폭 출신 김성태로 하여금 자기 방북병을 대납하게 하였고 그렇죠. SBS 보도된 조폭 그거는 전혀 다른 조폭 조폭이 들어오면 조폭 이재명은 끝장난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짰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표는 나는 김성태를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그게 조폭 간의 말맞추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그림 누가 그렸겠어요? 한동훈이 그렸다니까. 한동훈이 그린 거라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주특기다. 원래 주특기가 또 발휘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어디서 딱 걸리는 거냐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그렇지. 이종석 국정원장이 거액의 도박을 했다라는 첩보가 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당시 뭐 돈 받았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 리호남이 본인 이름을 실명이 있는 그 여권을 가지고 제3국에 있었다. 이거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했다는 뜻이지. 예. 첩보하고 정보는 다른 거거든요. 첩보는 퍼즐 조각 중에 하나야. 정보는 뭐냐면 그러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봤을 때 완성된 그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이렇게 정보는 분류됩니다. 정보기관에서. 즉 리호남이 필리핀에 그 당시에 없었다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보예요. 리호남이 왜 중요하냐면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 대금을 줬다. 누구한테? 리호남에게. 어디서? 필리핀에서.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지만 이걸 입증하려면 당시에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때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리호남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검찰 쪽에서 가짜 여권으로 들어왔겠지 등등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그 주장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는 그 사람을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70만 불을 줬어. 이재명을 위해서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못 봤다는 사람은 니네가 못 봤을 뿐이야. 출입기 기록이 없다니까 가짜 여권으로 들어왔겠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국정원이 리호남이 자기 실제 여권으로 제3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CTV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한 거야. 다 확인한 거죠.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이 없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김성태가 거짓말한 게 확인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대북송금에. 이게 날아간 거야. 그러면 이제 김성태로 하여금 누가 거짓말을 시켰느냐. 회의 협박했겠지. 당연하죠. 실무자들이 이걸 할 리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해?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가 지금 한동훈이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았어. 예, 지휘 계통을 말씀드릴게요. 박상용 위에가 형사 6부장입니다. 한 달 만에 이거를 다 메이드를 했던 차장검사 당시 수원지검장 홍승욱, 검찰총장 이원석,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요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국정원은 보고를 대통령한테만 보고를 해요. 대통령의 기관이에요. 국정원. 대통령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6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13건만 쫙 추려가지고 압수수색할 때 제공하고 했던 거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를 했고 국정원이 검찰과 협업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에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지. 검찰 수사관이 국정원에 파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랑 이거 대북송금 김성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유도윤이라고 하는 검사를 그쪽으로 다시 보냅니다. 리호남이 어디에 있었고 뭐 이런 등등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13건만 싹 가져가라고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갔어요. 그걸 검찰이 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검찰을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서 실무 처리를 하게 한 거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윤석열일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국정원에다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 수사관을 국정원에다가 보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이 오다가 갔다고 봐야 되겠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한 거예요. 바로 보내.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 뒤졌는데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상관이 없다야. 상관이 없다였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부장검사를 보내요. 뭐라냐면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쌍방울에 관련된 조사 문건. 왜냐하면 쌍방울은 북한을 오갔기 때문에 국정원이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66건의 보고서가 있었어. 근데 부장검사가 와서 싹 다 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일호남이 필리핀 안 갔네? 그런 건 다 누락.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검찰이 국정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압수수색의 형식을 통합니다. 원래. 사실은 뭐 제출을 하지만 압수수색의 형식을 취하는 기관의 거죠. 국정원과 검찰은 자 자료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해요. 검찰은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협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 66건을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장검사가 13건만 남긴 거예요. 그것만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거야.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한 거야. 이종서 원장이 비닉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비닉. 숨겼다는 얘기야. 나머지 비밀리에 숨겼다. 리오남은 필리핀 안 갔어요. 그거를 다 숨기고 나머지만 가져가서 그림을 꾸몄어. 이거는 국정원까지 동원한 완전한 범죄인 거예요. 저도 신장식 의원님 말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일부분만. 동의 안 하는 부분을 얘기해봐. 동의 안 하는 부분을 얘기해봐. 그리고 죄송한데 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GV가 있어가지고. 빨리 그럼 쇼츠 하나 만들고. 아까 주식 얘기하면서 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가야지 쇼츠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재밌게 보다 가세요. 재밌게 보다. 아주 돈벌이 혈안이 돼가지고 요새 방송 중간에 여기저기서 나가더라고 아주. 연애하면 돈 벌어야 된다. 누군지 아세요? 전 말 못해요. 안다는 얘기네. 박상용 검사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네. 자기가 맨 밑단이야. 4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 앞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의미해졌어 이제. 그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동훈 씨가 계속해서 나 불러? 왜 나 안 불러? 나 윗선이라며 하면서 깝죽깝죽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제일 윗선은 지금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추정입니다. 모든 피해자의 가장 윗선은 맨 나중에 부르는 겁니다. 증거와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 김건희 맨 나중에 부르잖아. 김건희를 윤석열보다 더 늦게 불렀던 사건도 있어요. 그렇게 부르잖아. 그게 맞지. 맨 나중에 부를 거예요. 왜 나 안 부르냐고 국정조사에서 뭐 니들 나한테 꿀리지 그런 거 막 깝치고 있잖아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 부장 차장 당시 수원지검장 수원에요. 입장문 냈어요. 박상용 말이 맞다고. 아싸 자백이다. 싹 다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와야 돼요. 특검으로. 네. 자,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작품 중에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 영화가 있거든요. 코트 스틸링. 야구에서 도루 실패란 뜻이래요, 그게. 도루 실패? 네, 도루 실패. 도루 네, 실패. 그러니까 코치가, 그러니까 뭐 야구 영화는 아니고요. 바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옆집에 남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서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되니까 고양이를 맡아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조폭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꾸만 뭘 내놓으라 그러고 막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죽이고 쫓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무슨 거예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범죄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맡기고 떠났던데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공격을 퇴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죠. 나중에 이제 왜 그러는지 알았죠. 돈과 관련된 거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살아남아? 평범한 사람이 그런 공격에. 그래도 주인공이니까요.
잘생겼나 보네? 네.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잘 안 죽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규모가 큰 액션물은 아닌데 재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액션물이고 약간 스타일리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쿠조의 대죄라는 일본 드라마예요. 쿠조의 대죄. 대죄. 네, 쿠조가 변호사인데요. 똑똑한 변호사인데 빌런같이 보이는 사람들만 변호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의 그 악당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변호사인 거예요. 관객들한테 좀 질문도 던지면서 법의 사각지대 지적하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인데 그 악당을 변호하는 변호사야. 그렇죠. 피의자 쪽에서만 이 영화의 재미가 뭐예요? 악당을 변호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반전이 있어요, 반전? 반전이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악당을 변호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악당이 또 사연이 있는 거야? 변호사의 사연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변호사가 악당만을 악당은 그냥 골라서 악당으로 끝나?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게 아니라 악당은 무슨 영화야 이게? 이거 봐야지 설명이 가능한 드라마구나. 그러니까 악당이 아닌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악당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 악당은 잘못한 게 맞는데? 보통 그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변호사들이 고민을 하죠. 변호를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거든요. 사형수도 변론받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그 짓만 한다. 이제 그럼 뭐 가족 중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초반만 봤는데 다 본 게 아니야. 나 미치겠네. 근데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2편 정도는 봤어요, 시리즈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악당만 변호하는 변호사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가? 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에피소드 중에 변호하고 보니 악당이 나쁜 놈이 아니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악당 나쁜 맞아. 놈으로 끝나버려 그냥? 그런 악당도 있고 아닌 악당도 있겠죠. 이게 그렇지. 무슨 말이야? 어떤 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케이스- 이 사람은 진짜 악당일까 아닐까를 계속 보게 되나? 근데 결국 악당으로 끝나요? 사건마다 달라요. 재미의 핵심이 일단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통은 피해자들을 변호하기 마련인데 그런 그렇지. 그런데 드라마는 근데 그렇게 이거는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악당을 변호해 가면서 그 변호사가 왜 악당들을 변호해 가는지는 에피소드 2까지는 이유가 안 나와? 네, 다는 안 나와요. 다 보고 나서 얘기해줘! 변호사님도 2편만 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2편만 보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취조를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몇 편짜리예요? 몇 편짜리? 8편인가? 봐보시오, 그죠? 이게 대단한 홍보입니다. 뭐 평가도 괜찮고 재미있습니다. 일단. 뒤에 가면은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뭔가 있나요? 있겠네. 2편까지는 이유는 안 나온다? 예. 꼭 보려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난 사람들 시즌2. 송강호, 윤여정이 대한민국 맞아요. 억만장자 부로 나오는 너무 한국계고. 재밌게 봤어요. 성난 사람들 시즌1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여자는 엘리웡, 그쪽은 중국계고, 남자는 한국계. 스티븐 연. 연기 잘하거든. 그거 재밌었죠. 네, 스티븐 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 네, 성난 사람들 시즌1 보고 나면 바람 부는 언덕에서 햄버거가 먹고 싶어지거든. 거기서. 그 2편이 나오는구나. 네, 시즌1이 요즘은 워낙 한국 재밌어서. 사람이나 한국 문화가 들어가야 히트가 되더라고. 네. 넷플릭스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인도요? 인도 인도에서 케이팝 때문에 그거 뭐 엑소키티 아닌가? 본 적은 없고 뭘 볼까 하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제목이. 네. 그래서 한국 영화인 줄 알았더니 인도 사람이 만든 인도 영화예요. 케이팝 때문에 인도에서 1등이래요. 보실 거예요? 아니 보지 그 봐요. 안 보실 거면서. 자, 이수 교수님. 파르나 감독 있죠. 그거는 하나의 바로 그것은 사고였을 뿐이야. 이란 사회의 단면을 뭐 그대로 적나라하게 해주는 그 영화 꼭 한번 보시고 이번 다음 달에 뭐 아트나인에서 영화 총평회도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감독님이래. 교수님이 출연하시는 그 GV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또 중국 드라마 전문가. 옥을 찾아서 넷플릭스에 딱 봤더니 제일 추천작으로 뜨더라고. 그래서 저의 영향력입니다. 혼자 조용히 펑펑 울고 싶을 때 보면 될 영화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가 중국 영화 리메이크한 그렇지. 영화거든요.
그 원본이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예. 보셨어요? 저 그거 봤어요. 예. 중국 영화 중에 그 여배우 주동우. 그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제가 찾아서 봐요. 연기를 무척 잘하더라고. 네. 마지막에 안 우셨어요? 마지막에 남자만 성공하고 여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영화가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자는 너무 잘 되고 여자는 그대로더라고, 인생이. 인생 경험 전체를 여자가 제공했는데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제가 중국 버전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떠난 남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여자친구에게 옛날에 같이 잘 지낼 때 그 집 아버지가 뭘 해준 기억을 편지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헤어지고 나서 전달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보내준 편지가 나오는데요. 정말로 펑펑 울게 됩니다.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남자는 게임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여자는 생활에 큰 변화가 없어.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영화를 전부 다 정의의 관점과 불공평하다. 공평과 불공평의 관점으로 보면 지분을 요구하던가. 한국 리메이크작은 여자도 또 자기의 꿈을 이뤄가지고 잘 그러니까 살고 좀 있는 밸런스를 모습을. 잡아줬으면 좋았을 네. 텐데 왜 이렇게 여자 쪽은 그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만들어버렸을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남자도 남자대로 풀리고 여자도 자기 삶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여자친구한테 끓여주던 만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붕붕 울게 돼. 나라마다 고유의 상징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만두는 한때 우리가 서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라는 그 따뜻한 정을 전해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누구지? 남잔가 봐. 남자만 잘 되는 걸로. 근데 놀랍게도 여자인 것 같은데요? 여자 영화 감독이야? 네, 네. 아, 그럼 나 이해해. 유야경 감독이라고 여자. 중국 영화 중에 맵고 뜨겁게 일본 영화 원작은 백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명해진 건 그 중국 여배우가 100kg 정도 나가는 아주 게으르고 했던 여성이 사랑을 할 뻔하다가 뭐 잘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심을 하고 복싱을 하면서 50kg를 실제 빼요. 배우가. 배우가. 일본파를 본 것 같다. 근데 중국에 진짜 100kg에서 50kg까지 빠지는 과정이 영화 내내 분장을 한 게 아니라 100kg까지 찌웠다가 50kg까지 복싱을 하면서 두 개를 보면 일본의 문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개인적인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의 변화가 좀 보여요. 그 일본 영화는 좀 시간이 된 건데, 영화가.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최근에 그거를 리메이크했어요? 리메이크해서 맵고 뜨겁게. 저는 중국 것만 봤는데 일본판이 있군요. 원래가 일본판이에요. 조그만 영화인데 그것도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나는 일본 것만 봤는데 여기는 중국 것만 봤고. 우리 신천지에서는 이혼해가 둘 다 봤구나. 이혼하면 이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요. 의정 활동에 바쁩니다. 시간을 억지로 내서 보는 거죠.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비데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통변 비데입니다. 겉만 씻는 비데가 아니라 속까지 개운하게 케어해주는 비데라고 하는데요. 써본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개운하길래 그런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씨 깜짝이야, 누구세요? 지금 어떤 갖고 계신가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지는 통변 마법? 이게 무슨 마법?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속까지 너무 개운한데? 진짜 마법 같다. 네, 통변 비데 정말 마법 맞죠? 애플 비데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AS 전국 지점 운영,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3년 무상 AS까지. 비데는 역시 애플 비데 통변 마법.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딴지마켓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우리는 곧잘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사는데요. 저도 은연중 비교를 당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야, 너 뭐야? 너 또 한량처럼 누워있냐? 그 옆집 순백이 좀 봐라. 왜 또 순백이하고 비교하고 그래? 비교를 안 할 수가 있냐?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 내가 못할 거였어? 네.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와, 이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 비교해서 미안하다.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농약 없이 비료 없이 산삼이 자라는 환경 그대로 7년을 키운 산양산만 100%로 담았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함양지리산 산양산삼을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 홍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딴지마켓에서 서둘러 구매해 보십시오. 이상민이었습니다. 진보 기프트 세트 500ml는 더 이상 저희랑 계약이 종료돼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양문함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증거 관계에 맞게 기소를 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정치검찰 이야기를 듣는 거야.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돼 있어요. 공소장 이를 쓰려면은 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 인정 그런 진술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정치검사라는 말을 듣고 이재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 그렇죠. 수사해본 사람은 그렇게 공소장 씁니까? 내가 증인보다 수사 더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공소장을 써요?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는 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이가 사실 자백하지 않는 그런 공소장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양문함 의원님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누구 안 나왔구먼, 나오려다가. 의원님 단독샷 받으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검찰개혁 때 샌드백 역할을 하시면서 구독자를 많이 털어먹었잖아요. 오늘 많이 들어왔던데요. 다시 들어왔죠? 정치 신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갈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저 사람 왠지 괜찮네. 호감을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는 해내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쌓이면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신뢰. 마지막 단계가 지지층한테 마음의 빚을 남겨야 돼요. 민주진영에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들만 대권 주자가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호감까지는 초선 의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인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눈에 띄면은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양문함 의원님은 거기까지 쉽게 갔어요. 그 다음 단계부터 어려운 겁니다. 자기 몫을 해내네? 뉴스공장에 나왔는데 댓글이 그래요. 검찰개혁에 나랑 의견이 달라가지고 미웠는데 다들 피하는 자리에 계속 나와서 샌드백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다 지나고 보니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서 이제 왠지 마음이 간다. 남들은 거기 가면 다 두드려 맞는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불러도 안 오거든요. 양문함 의원만 왔어 그때. 나를 두드리십시오 하고.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루트를 타신 거예요.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평생 검사를 했던 기준으로 검사를 보는 면이 있었을 텐데 국정조사 때 보니까 의원님도 놀라신 것 같더라고. 윤석열 정권 때 친윤 검사들 한 짓을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검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증인석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지도했던 후배들이에요. 엄희준 부장도 제가 2010년대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3개가 있습니다. 특수 3부장을 하고 엄희준 부장은 특수 1부의 평검사였어요. 엄희준 부장을 앞에 증언대 세우고 내 모습이 처량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을 망쳐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형국이 됐는가? 신입 때 가르치신 후배들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너무 괴로워요,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얘네 공부 열심히 안 해. 그래도 낙제는 안 됐겠지.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적표 왔어요. 국어도 빵점, 산수도 빵점, 사회도 빵점, 머리 돌지요. 내가 국정감사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못했겠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됐을 거야. 생각하는데 이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보다 훨씬 밑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화도 나고 믿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내 머리에 이제 이 믹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검사 생활했던 게 평생 청춘을 싹 바친 거죠. 그때 과정이 순간적으로 오버랩이 되고 내가 제대로 지도를 했다면은 이런 현상이 왔겠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저를 또 막 두들겨 선배랍시고 해서 더 두들겨 팬 게 더 밉다. 조직에서 양분함의를 비판하고 반발한다. 그러겠죠. 후배들이. 저 사람은 검찰 선배라는 사람이 말이야. 지는 얼마나 똑바로 잘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조져?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국정조사위원이 된 이상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검찰에 남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어요. 이러한 세례식을 몸과 영혼을 씻는 시기예요, 지금. 이런 식을 거치지 않으면은 영장 청구가 기소권가 아니고 또 부패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독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검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요. 이번에 국정조사 보니까 검찰 조직이 이대로 가면은 더 이상 안 돼요. 자정 능력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자존감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기에 책임질 사람 책임을 쥐고 국민의 검찰을 새로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추락한 게 날개가 없다더니 검사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미존 검사한테 따졌던 건 뭐냐면 정진상의 자백이 없는데 공소장에 정진상이 이재명이 연루됐다고 자백한 것처럼 써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날조 아닙니까? 그 날조한 거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조할 수 있냐고. 무슨 대목이냐면요. 옛날에 천하동인 1호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하동인 1호 소유 누구냐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는 유동규 걸로 기소를 합니다. 1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바꿔진 게 뭐냐? 김용 공소장에다가 이거 혼자 몫이 아니야. 김용 것, 정진상 것, 유동규 것 공유했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 기소할 때는 3명의 비율을 논했다. 그리고 이 3명은 이재명 측 것이다. 라고 씁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는 어떻게 써버리냐. 3명이 공유하는 지분, 금액, 지급 방법 이걸 전부 다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보고 이재명이 승인했다. 이렇게 공소장을 써내요. 대장동 수익금을 이재명한테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설계한 거예요. 특혜를 줬다. 428억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정진상이 그래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될 거잖아. 이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어. 없어. 없는데 공소장을 그렇게 썼어. 여차저차해서 돈 428억 알고 계세요? 알았어 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없어. 아니면은 정진상이가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무슨 증거로 이걸 썼냐? 어미전 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유동규 진술과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증거가 뭔데?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짓을 한 줄 압니까? 대선을 치렀는데 0.73포인트로 쳤어. 윤석열이 당선됐어. 윤석열 생각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0.73포인트예요. 이걸 제거해야 돼. 그래서 2022년 5월 9일에 취임하는데 취임하자마자 어미준, 강백신 둘이 인사위원회 열립니다. 미션을 준 거죠. 이재명 할 수 있는 수사해봐라. 그냥 대충 얼거리라도 만들어서 기소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이런 공소장을 검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미준 부장도 이재명 사건이 아니면 이런 공소장 한 번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자백도 없고, 증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썼어요. 쓴 거예요. 정권에서 지시한 바, 원하는 바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선민석 변호사가 형량 거래를 해서 거절했다고 했는데 녹취가 없는 줄 알았겠지. 녹취가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다. 검찰의 생리로 볼 때 이
일선 검사 수사팀장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부장의 생각이 아니고 차장의 생각이 아니고 검사장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위에 정권 차원의 미션이라 이것이죠. 그럼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사건이 아닌데도 그렇게 읍소했을까? 검사 안 오고 말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그냥 뭐 저를 믿어 주시고요. 저랑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시죠. 저랑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전화를 하긴 좀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예.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는 건데. 저도 지금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서 변호사가 어떻게 약속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약속드린 것은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일선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막 빼고 막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택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죽죠.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대형 사건에 있어서 혐의가 있는데 일정 뭐 안 해본다 수사 절대 할 수가 없고 요 구조를 보면은 미션이 내려온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쪽팔린 대화가 많이 나와요. 애걸복걸해요. 본인 스스로 읍수한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읍수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검사가 애걸복걸하겠습니까? 위에서 미션이 내려온 거예요. 이걸 수행했을 때 탄탄대로 달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 미션을 수행 못하면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무능한 사람으로. 그게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기회죠. 제가 부연 설명해 주면은 2023년 5월 17일 날 검사가 이화영을 상대로 막 꼬셔요. 이해찬 총리 압수수색 몇 번 했어요. 근데 수사하지 않겠다. 잘못도 없는데 두 번째 동북아 평화 공정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 후원자도 수사하지 않겠다. 다음에 아들, 부인 구속하지 않겠다. 이화영 씨가 뇌물죄로 수사받는 게 있는데 이거 너희들이 무죄 받도 내가 강하게 반박하지 않겠다. 2023년 5월 17일 날 이화영 지사가 그럼 내가 자백할게. 그날 뭘 했어요? 연어술 파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연어술 파티가 이루어진 날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연어술 파티라고 5월 19일 날 이화영 지사 자필로 씁니다.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알고 있다.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나 써놔요. 5월 24일 날 박성영이가 이화영 지사를 앉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이거 두리뭉실 안 된다. 그런데 이화영 지사가 아니야 나 말할 수 없어 해버려요. 박상영 입장에서는 5월 17, 19일 위에 보고했겠죠.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그 구체적으로 흘렀는데 나 몰라 해버려요. 닥쳤던 개신사가 되어본 거예요. 이게 되면은요 위에서 엄청난 이제 프레스가 가면 너 뭐야 바보 아니냐. 그래서 5월 25일 전화한 겁니다. 읍수합니다. 제발 해주시오. 자 그래가지고 변호사 만나요. 그 다음에 6월 12일에 자백합니다. 6월 18일 날 또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6월 19일 또 전화합니다. 와 살려달라는 게. 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취의 날짜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가 우연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도 이재명 감옥 안 간다고 회유했대요. 대신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넘어간 거야. 그런데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애가 타가지고 전화하는 그렇죠. 거예요.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 정도는 만들었다 싶어서 요걸 법정에 가서 얘기하기 직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다르크, 우린 백다르크라고 부르는데 정신 차려 이화영으로 나를 구했다고. 백다르크가 서민석 변호사를 해고합니다. 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변호하는 이화영 부지사를 대리해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검찰로부터. 그런데 백다르크가 보기에는 검찰하고 짬짬이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해버리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해고를 하자 수원지검의 부장검사하고 검사장이 이 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신차려 이화영 해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서가 다 나가리가 됐거든요. 서 변호사라도 다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검사가 관둔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없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마지막에는 그 부인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지 제로로 만들어. 이 모든 노력을 다 제로로 만들어.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화영이가 보고했다는 내용. 그게 진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보통 경우는 이 진술을 검사 써먹지를 않아요. 법정에 가지고 안 가요. 이거 판사가 누가 믿겠어? 이거 갖고 기소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은 그냥 기소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증거로 쓸 수 없는 거 들고 갔는데 그것조차도 제로가 돼보니까. 검사장이 이 정도로 나설 정도면 검사장 위에서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장이 위에서 지시 내리지 않은 사건이나 무한대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최종적 목표라는 것은 거의 조작이 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 거의 다 밝혀졌어요. 문제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렇지. 의원님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나는 지시가 내리지 정권 차원 누구요? 타월에 출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못해요. 출연 못 하십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국회는 조사권만 했지 수사권이 없어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기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검은 디자이너가 있어요.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검은 디자이너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랜만에 썼네요. 성이 Y입니까? H입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누가 검은 디자이너 썼던 것 같아요. 우연히 산발적으로 대장동도 수사하고 성남FC도 수사하고 뭐 법화도 수사하고 뭐 유증교사도 수사하고 백현동도 우연히 그렇게 수사했다? 검은 디자이너 손해에서 계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 디자이너 성씨가 뭐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윗선이 옆선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검찰개혁 2단계에서 샌드백 역할 하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다음 3단계가 남아있는데, 3단계가 보안수사권이에요. 예. 보안수사권 때도 이제 샌드백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국정조사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죠. 샌드백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오면서 느꼈던 게 이제 보안수사권이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요구권. 당에서도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좋다고 하고, 절도사건을 받았는데 안 훔쳤다고 그래, 안 훔쳤다고. 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 사람 안 훔쳤다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보안수사 요구권이에요.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고 그렇대요. 요구만 하는 거. 보안수사권은 직접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느꼈던 게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수사 요건을 주는데, 지금은 보안수사 요건을 행사할 때 그 수사를 했던 경찰한테 도로 보냅니다. 다른 경찰한테 보내라. 다른 경찰한테 보내라. 있어요. 보안수사 요구할 때는 그 사람도 시켜보자. 뭔 의미가 있냐. 그거 일리 있는 얘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의원님 좀 변하셨네요. 이번 국정조사가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영향이 큰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검찰이 이 정도까지 내가 알던 검찰이 아니구나. 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수사 안 합니다. 국정조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살아남았네. 검찰이 죽은 거예요, 이제. 검찰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예. 하늘이 도운 거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도와죠.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요. 정말로 20대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 법률 지원단장을 했어요. 영철 출선포도 졌죠. 나도 멘붕하고 반성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피고인이 그래 뭐 선거 졌으니까 이재명 사건이고 뭐이고 민주당 사건 다 후보 털고 가자. 난 당연히 이럴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윤석열은 철갑옷 옷을 입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허벌판에 속옷 하나 입고 있는 벽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은 큰 죄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눈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 출신이라는 게 큰 죄입니다. 마이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가 어디까지 대통령까지 된다고? 배 아프지. 기득권 카르텔 엘리트들이 봤을 때. 두 번째는 선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죠.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힘이 첫 돼야지. 번째는 검찰이 죽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가덕도에서 테러, 칼로 죽이고, 세 번째는 조이대가 사법권을 죽여버렸지. 다 살아났어요. 그 사이에 또 계엄이라는 게 있었죠. 예. 예. 큰 걸 빼셨네요. 우리 양문남 의원님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자, 그러면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 그럼 샌드백으로 이번에는 안 모셔야 되겠네. 그래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보안 수사 요건을 준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자. 그러려면 그 수사했던 경찰한테 또 주면 안 된다. 다른 경찰한테 줘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시켜보자 이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해요. 특검까지 꼭 가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끝! 자.